지식재산, 지식재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일부 원리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본 테츠카야마 대학의 고용수 교수님은 이미 모셔야 되는데 이미 자리로 모시셔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는 이제 지역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이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저희 발표를 하기 전에 이번 발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우리 지식재산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발표하는 데 있어서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사항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타이틀에는 지식재산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이 주로 일본의 어떤 현황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일본 측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지식재산보다는 지적재산이라는 말을 종래 저희들이 사용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아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몇 개 그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 일본어가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원래는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요. 원어 그대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개념조차도 지금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개념을 좀 정립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나중에 토론하실 때 좀 도움이 되고자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아마 내용에 있어서 중심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지적 재산 전략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지역을 고려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적 재산 전략이라는 게 2002년도 당시 이후 도이즈미 총리 대신이 지적재산 입국을 선언한 이후에 지적재산 추진 계획이라는 게 쭉 매년 새롭게 이렇게 정립돼서 추진되어 왔는데 그 내용의 어떤 흐름을 좀 보면서 문제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 지적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하는 형태로 오늘 발표를 좀 마칠까 합니다. 우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 개인적인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004년도에 지금 현재 나라시에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테츠카야마 대학에 이제 교육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일본으로 가기 전에 2004년도까지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당시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책임연구원하고 IT업체연구팀, 등록팀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테츠카야마 대학 법학부에서 지적재산법하고 지적재산 정책에 대한 과목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행해왔던 주요 정책 과제로서는 그 문화관광부에서 했던 일본 지적재산 기본법 중에서 이제 저작권 관련된 전략 내지는 이제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를 반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이제 채택을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멀티플레이형 콘텐츠 지적재산 전문 이제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콘텐츠 분야에 좀 한정을 시켜서요. 그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낸 거를 이제 적절하게 보호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프로듀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문부과학성에서 다행히도 이렇게 해보라고 해갖고 그걸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수행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IT 기술재량권 인재 육성에 관한 국내외 동향 분석에 관한 건데요. 당시 이제 정보통신부 산하 과제였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쭉 해오면서 아마 저희 정책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접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주제 발표도 약간은 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과 이제 지역 혁신인데요. 박근혜 정부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창조경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개념 정의를 잘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종래 그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좁은 의미하고 좀 큰 넓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좁은 의미로 이 창조경제를 좀 바라볼 때는 기존의 어떤 산업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어떤 자아 실현 욕구를 이렇게 채워주는 어떤 문화 예술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산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걸 하나 이제 창조 산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창조 경제로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넓게 이제 봐서 창조 산업을 이러한 어떤 문화 예술적인 그런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에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 산업의 IT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간 융봉합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컨버전스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기초로 한 어떤 창의성 기반의 그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이런 경제 성장 모델을 창조경제라고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 후자가 좀 더 정확한 개념 정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이 창조경제에 있어서 그 실현은 이 지하고 좀 관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좀 나중에 좀 말씀 우선 드리겠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요 창조경제론에 대해서 이제 입후보하고 난 이후에 2012년도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봤더니 그 개념은 이제 저기 나온 것처럼 상상력과 창의력,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내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 이제 창조경제라고 이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세부 전략들이 한 7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창조경제 개념하고는 좀 직접 결부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창조경제를 어떻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하는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키워드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문화 예술의 어떤 근저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의 감성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시킨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 창조경제의 가장 근저에는 어떤 지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이제 지적 재산할 때 그 지자가 아니고 지혜 할 때 그 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에다가 날짜가 붙은 그 개념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 개념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창조경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그 지식적인 이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지식에 기반을 둔 지와 또 문화예술적인 어떤 감성을 포함한 지를 재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 그거를 이제 극대화 시킨 그런 어떤 경제 성장을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개념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과 지혜를 성경에서도 좀 분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에서는 지혜를 후크마라고 하고요. 지식은 이제 다하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서는 이제 지식을 소피아, 그리고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적 재산 아니면은 지식 재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지식적인 부분에 좀 국한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이제 대만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지혜재산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혜재산권이라는 말이 내용상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지적재산 아니면 지식재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용어의 그 사용에서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지혜재산이라는 말을 쓰는 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뜻이 어떻든 간에 지혜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화두가 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창조 경제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이 지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끄집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의 그 지적재산 전략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봤을 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나라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 특히 이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적재산 전략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아마 20분밖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우선 이제 2002년도에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지적재산 입국을 선언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적재산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전략본부가 설치가 되고요, 내각부 안에. 그리고 이제 2006년 6월에는 좀 독특한 건데 농림수산성 자체적으로 지적재산 전략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런 별도의 어떤 지적재산을 추진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독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그 조직도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각부 안에 지적재산 전략본부가 있고 각 청에 이제 그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해서 이렇게 그 청별로 그리고 성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문조사회라든지 위원회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외부 지식인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하는 그런 현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이제 추진 계획이라는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서 내년 6월 정도에 일반에게 이제 공표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적재산 기본법 그 내용에 보면 지역 지식재산의 어떤 그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5조와 6조에 보면 국가와 이제 지역 공공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공공단체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린 자주주민 시책을 이제 측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의무화 시켜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쭉 이제 정책이 추진되어 오는데요. 2004년도 지적재산 추진 계획에 있어서 일본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각 그 지역에 지적재산 전략 본부를 두어 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재산 전략 본부 외에 각 자치단체의 그 독자적인 그 발의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이 왼쪽 부분 지역 지적재산 전략본부에 의해서 수행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쪽 도도후연하고 그다음에 시정촌에서 시행되는 자체적으로 결정된 어떤 지적재산 전략을 가지고 추진되는 내용이라는 게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특산물 그거를 이제 특히 이제 표지나 이 표식을 보호하는 단체 표장을 보호하는 정도의 조금 중점이 두어지는 그런 한계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은 이게 이제 특허청에서 제시한 자료인데 전체적인 그림은 여기 특허청에서 이제 예산을 독립행정법인에다가 주어서요. 여기서 이제 각 지방의 경제산업국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무국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뭐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소유권센터라든지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이런 곳에 이제 협력을 서로 상호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단체로 이제 변리사회라든지 발명협회 같은 데서 이제 강의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 지원 같은 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지적재산 전략을 이제 수행을 해가고 있는데 굉장히 보면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보호 전략 쪽에 많이 그렇게 치중이 돼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지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어떤 전략, 그 다음에 끄집어낸 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약한 거를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적재산 추진 계획이 크게 이제 2009년 이전하고 2010년에서 14년 하고 2015년 이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2009년 이전은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재임을 하고 재임이 아니라 자민당으로 계속 넘어가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좀 주춤했어요. 이 지적재산 추진 계획 자체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활성화가 좀 이슈가 되면서요. 이 내용이 이제 상당히 좀 강조가 많이 되었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지적재산 활용 추진 내용이 이제 중점 3대 과제로 채점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 추진 계획 2015가 지금 이미 공표가 되어 있고 다행히도 일부 한국에서 이 지식재산연구원 이번 주최하신 기관인데 여기서 이 번역본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번역이 돼서 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게 원본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간추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내용 하나, 그 다음에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 다음에 대학 간의 연계, 산학 연계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농림수산 분야의 지적재산 전략. 세 개 이렇게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하면은요,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을 위한 전략과 콘텐츠 전략과의 연계 인재 육성 전략은 지적재산 전략본부와 각 지역 지적재산 전략본부의 전략과 상당히 중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의 중심이 굉장히 보호 전략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특히 가장 필요한 창조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를 좀 다루지 익숙하지 않아서 창조 전략과 이 활용 전략이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지적재산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보호 전략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창조 전략, 그다음에 활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지적재산 추진본부의 어떤 부처 간의 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그 약합니다. 아마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부처 간 어떤 이기주의가 상당히 좀 팽배해져 있어서 나름대로 지적재산 추진본부 하에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원활하게 작업이 되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한국에 있어서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문제로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그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까지 중앙정부하고 어떤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건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적재산 전략 개발이 굉장히 미흡하다. 일본의 경우요. 그 미흡한 부분이 이제 그 쥐를 끄집어내는 전략, 그 다음에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도덕구현, 그 다음에 시정촌에 대한 독자적인 지식재산 전략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그 브랜드 전략, 그러니까 뭐 상표 보호라든지 특정 지역에서 산출된 어떤 그 농산물을 보호하는 그런 쪽이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게 좀 일본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결론적인 부분인데 지역 혁신과 이 지적재산 수립을 좀 매칭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6가지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은 지역 지적재산개발 전략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지방상생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타스크포스라고 하는 이 정부가 주최하는 이 과학기술 회의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혁신을 이끌어갈 거냐, 곧 이제 회의에서 나온 기본적인 시점인데요. 이 내용이 저희 한테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자립성과 주체성입니다. 자립성과 주체성은 그러니까 전략 개발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지역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주역이라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국가는 어디까지나 이제 좀 도움을 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점이 독자성과 다양성인데 뭐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 지식재산 전략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점이 종합성과 확실성인데 이 내용은 이제 지식재산 전략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뭐 지역 발전, 산업 발전인데 이런 산업 발전이나 지역 발전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단순한 어떤 부처 이기주의를 좀 지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점은 이제 연속성과 지속성입니다. 그 연속성과 지속성은 어떤 연구개발에 있어서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일시적인 거 아니면 뭐 상용화에 우선 필요한 기술들의 메인일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기초 기술, 좀 더 영향력이 큰 기술, 원천 기술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라이프 사이클이 길게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시점이 유용성과 유효성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과학 기술이라고 이렇게 좀 너무 하드를
문턱을 너무 높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좀 이렇게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도 이렇게 포섭을 해서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연계성과 광역성과 글로벌성. 뭐 이거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기술이 그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 내용들이 상당히 저희 지적재산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모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 추진 전략의 어떤 방향성을 고려해서 지역 혁신은 창조 경제의 핵심의 어떤 재인식, 즉 다시 말하면 지식의 어떤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만들어진 어떤 성과를 낸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은 그 차후의 문제이고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부가가치는 창출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의 지적 능력에 최대화합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어떤 그 이성에 근거한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감성까지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지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지적인 지혜까지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 중, 고, 대학원, 연구소, 뭐 기업 전반적으로 이 마인드가 이렇게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전략보다는 활용 전략이 좀 무게중심이 좀 쏠려야 될 것 같고요. 활용 전략보다는 창조 전략 쪽으로. 그리고 창조 전략은 지역의 모든 개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정권이 그런 얘기를 해요. 1억 2천만 인구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맥락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어린애부터 그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터 벤처기업, 뭐 대기업,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대학, 뭐 지방대학, 수도권대학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연구소, 모든 것들이 이 그 창조 전략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 세워질 때 총체적으로 이 새로운 부가가치가 국가 전 차원에서 하나의 그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요겁니다. 지적재산 프로듀서. 창조에 머무르지 않고 보험에만 전문가가 아닌 활용과 연계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이런 프로듀싱이 가능한 인재. 요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문부과학성에서 채택이 된 그 멀티플레이어 그 지적재산과 전문인재 육성 그 과제의 기본 그 컨셉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콘텐츠 분야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지적재산 부분에 있어서도 창조와 보호, 활용, 연계를 통틀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듀싱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대학에서도 좀 교육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지식재산 전략의 어떤 성과적인 그 성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이슈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 발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토론하시는 분들 에게 좀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좀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로서도 이제 여러분들의 좀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연구 활동에 좀 도움을 갖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그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있을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그게 시작되면 아마 각 지역에서도 지역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수립할 때 교수님의 이런 발표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